메타버스 플랫폼 보통 우리나라 메타버스 플랫폼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 제페토라는 애가 있어요. 제페토. 다들 당연히 안 해보셨겠죠? 저는 궁금해서 해봤는데 한 5분 이상 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미 싸이월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고 있었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먼저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게임은 최초의 메타버스 플랫폼 혹은 메타버스 게임으로 불리는 애입니다. 왜 얘가 게임과 그 메타버스 구분짓는 어떤 그 차이점이 있냐고 물으신다면은 이 세컨드 라이프는 재밌게도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레벨업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뭐 보스를 잡거나 뭐 검투사가 되거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플랫폼 특징은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사람과 서로 대화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플랫폼이라는 게 약간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게임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술 마시고 모닥불에서 같이 구경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게 콘텐츠가. 그리고 싸이월드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아바타가 2D고 그리고 아바타가 공간에서 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싸이월드 상에서 우리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로블록스. 제페토는 굉장히 유사한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큰 게 하나가 있는데 현실감 제공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현실감이라는 측면은 VR 기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VR 기기로 약간 현실 세계의 공간적인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블록스는 VR 기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제페토는 X입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월드, 아까 말씀드렸던 호라이즌 월드는 이 5가지를 모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즐기는 모든 컨텐츠는 사용자가 만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유튜버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제페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제페토에서 만들거나 혹은 제페토와 협약을 맺은 기업에서 만든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그냥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페토는 그냥 3차원 아바타 기반의 그냥 대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블록스는 그게 아니라 3차원 콘텐츠를 즐기는 그냥 공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싸이월드는 아니지만 전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바디드 인터넷이라는 메타가 주장했던 사실 정의와는 얘는 모르지만 얘는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여전히 고민되긴 합니다. 와우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분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MMORPG의 성공적인 어떤 공식 같은 걸 거의 세운 게임이잖아요. 기념비적인 게임이죠. 이 게임이 우리나라 제페토와 비교를 하자면은 아바타 생성, 이동, 감정 표현, 텍스트 음성 교환, 아이템 생성 교환, 판매, 아바타 꾸미기 등 대부분이 제페토가 가진 기능을 상위 호환해서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MMORPG 형태의 게임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와 게임은 게임 산업이나 그런 산업적 분류에서 다른 그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 두 개의 그 게임과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리에이터 툴입니다. 크리에이터 툴이 뭐냐면은 인게임 상황이 아니라 게임 밖에서 그 아바타가 놀 수 있는 공간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하진 않지만 빌드잇이라는 이런 크리에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로블록스 스튜디오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그 컨텐츠 에디터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크리에이터 툴 이용만으로도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건 메타버스고 어떤 건 메타버스가 아닌가. 가장 평화로운 방법은 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회사에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해 라고 하면은 그래 너네는 메타버스를 해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련이 없어 우리 메타버스를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직까지는 평화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메타버스가 뭔지 애매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메타가 주장하는 인바디드 인터넷 기반의 메타버스를 가장 비슷하게 쫓아서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서 메타 퀘스트 3가 하고 있던 거의 혼합현실 기반의 VR, AR 혹은 XR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자기 나름대로 또 구축을 했거든요. 사실 다르다고 보지만 저같이 기술적으로 접근한 상황에서는 거의 동일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거의 동일해요. 놓고 보더라도 어떤 개념을 보더라도 유사한데 애플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메타버스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공간 컴퓨팅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안 하겠다는데 굳이 너네들 메타버스를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를 좀 벗어 던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현실과 가상을 접목시키는 어떠한 그 새로운 인터넷 다음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이것들을 메타버스로 규정할지 혹은 뭐 XR로 규정할지 혹은 공간 컴퓨팅으로 규정할지 사실 이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메타가 주장했던 어떤 특징들을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실감, 아바타, 사용자 공간, 순간이동, 상호 운영성,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가상 상품,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 이러한 특징들은 메타버스가 갖는 특징이기도 하고 메타가 이런 걸 내세운 이유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연구 목표를 하겠다, 연구 목표로 삼겠다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호 운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컨텐츠가 플랫폼에 벗어나더라도 다른 플랫폼에 가서라도 그 디지털 컨텐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리니지의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굉장히 비싸죠. 4천만 원, 5천만 원 한다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 검을 가지고 리니지 2나 M에 가면은 가치가 없는 검이 되고 맙니다. 근데 메타버스 세상에 온다면 저 상호 운용성이 지원된다면은 다른 플랫폼에서 산 콘텐츠를 가지고 또 다른 플랫폼에 가더라도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와 기존의 인터넷을 가장 구분짓는 것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겠는데요. 아이언맨 영화도 아시죠? 안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아이언맨은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를 토니 스타크가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항상 말로 자비스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손짓이나 시선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메타버스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객체를 마치 현실 세계 물리적인 객체처럼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술적 기반, 그런 플랫폼, 그런 기술이 다 집약된 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AI가 왜 필요할지도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메타버스 구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피크를 찍었다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 구글 트렌드 아실 것 같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를 비교한 겁니다. 가장 검색량이 컸을 시기와 낮은 시기를 수치로 비교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여기서 또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챗GPT는 2022년 아마 10월인가 11월 출시 이후 엄청나게 많은 검색량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가장 주목된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보면은 거의 이것과 비교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검색량이 적죠. 지금은 거의 미비합니다. 계속 아마 챗GPT는 증가하겠죠. 그럼 이런 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는 끝났고 AI 시대가 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인터넷 시대는 끝났고 AI 시대가 왔다. 아니죠. 무슨 말이죠? 인터넷은 AI를 이루기 위한 기술적 어떤 기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도 AI와 어떤 따로 떨어뜨릴 게 아니라 A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과 같은 기술적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로블록스에서 자연어 처리 기반의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연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객체들을 만들어주고 그 객체들을 뭐 라이트 온이라든지 뭐 플라이라든지 하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것과 맞는 코드를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직접 생성을 시켜줍니다. 저도 기능을 써봤는데
사실 아직까지 개발자들이 활용하기는 굉장히 좀 수준이 낮습니다. 다만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예측하는 기능이 최근에 다들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생성형 AI 기술이 어떤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기보다는 기존의 개발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빠르게 코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환경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런 세상 안 왔으니까. 유튜브가 지금의 거의 레거시 미디어를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레거시 미디어 집중해서 보시는 분 없잖아요. 뉴스 거의 안 보고 잘해야 네이버 기사 몇 개 보고 보통 우리가 관심 있는 기사를 뭘로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잘 정리되거나 비판되거나 분석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볼 겁니다. 대부분 다들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사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압도하게 된 이유는 압도적인 물량 때문에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자본력도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 총량으로 따지자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걸 사실 굉장히 소수 엘리트적인 레거시 미디어가 못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AI가 많이 발전하게 된다면은 지금 파워포인트를 다루어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AI를 통해서 3차원 콘텐츠를 굉장히 쉽게 생산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유튜브에서 혹은 뭐 로블록스나 혹은 어떠한 플랫폼이 되던 3차원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고 그 3차원 콘텐츠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가 온다면 사실 AI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생산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